예, 대여금 반환 소송에 사용하는 소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. 여기 차용증이 있는데요. 이렇게 이 차용증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, 원칙적으로는 사력구제라고 그러는데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의 돈을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게 돼 있는데, 이 차용증을 가져간다고 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관으로서는 공인된 집행권한이 있을 때 그걸 토대로 집행행위만 하게 됩니다.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판결문입니다. 판결문상 주문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, 그 제기할 때 이 차용증이 증거로서 필요한 겁니다. 나에게 내가 언제 얼마큼의 돈을 빌려줬고 내가 지금 그걸 반환받아야 되는데 상대가 주지 않으니 법원에서 그걸 받을 수 있게 판결문을 써 주십시오. 판결문을 주시면 집행관을 통해서 제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 받아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차용증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차용증이 만약에 없이 금전거래를 했다면 사실상 증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돈을 단순히 보내줬다는 것만 가지고는 돌려받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. 돈을 돌려받는 권리는 그 돌려받는 데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. 여기 지금 차용증을 보시면 변제기라고 있습니다. 그 변제라는 말은 돌려받는다는 말이고, 그 돌려받는 날짜가 적혀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저 변제기가 지나면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돈을 줬다는 자체, 뭐 송금 내역이라든지 그냥 돈을 보냈다는 자체는 돌려받을 권리까지는 인정이 안 됩니다. 뭐 굳이 표현하자면 다 증여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. 따라서 이 차용증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돌려받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차용증 작성 과정은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.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, 차용증 작성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시간에는 이 차용증을 갖고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 작성을 해볼 겁니다. 일단 이 내용을 근거로, 이 차용증은 이제 증거가 될 겁니다. 바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예. 소장 작성, 법률 문서 작성에 어떤 뭐 규격이 있거나,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어떤 엄격한 그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. 그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소장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지, 왜 들어가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뭐 종이에 그냥 볼펜으로 쭉쭉 써서 제출을 하셔도 법률 문서로서 충분히 기능을 합니다. 그렇지만 꼭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가면은 아무리 뭐 많은 양의 잘 쓴 어떤 글이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여금 소송에서 이걸 샘플로 해서 어떤 내용을 소장에 담는지 전체적인 얘기와 함께 좀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소장, 뭐 제목, 법원에 이제 뭘 청구하는 거죠. 법원이시여, 내가 이러한 권리가 있는 거를 확인해 주십시오. 그거 갖고 제가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법원에 바라는 걸 쓰는 겁니다. 일단 당사자가 나오는데 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. 원고 홍길동. 차용증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차용증 보시면 원고
여기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내용 이걸 그대로 옮기시는 겁니다. 밑에 여기 인적사항 주소 이걸 그대로 다 옮기겠습니다. 일단 홍길동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기재하면 좋은데 없으면 사람을 특정할 정도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. 1980년 8월 6일 생일. 이거는 이제 차용증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통상 소장에는 연월일을 안 쓰고 점을 찍습니다. 그 다음에 주소. 주소 이래서 해도 되고 원고 밑에 바로 주소를 쓰자고 위치를 약속해 놨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주소를 쓰면 됩니다.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초동 원지. 그 다음에 피고. 전화번호는 안 쓰셔도 됩니다. 신윤보 1981년 12월 15일생 부산 수영구 광안 일동. 전부 가상의 주소를 쓰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서울, 강남구, 부산, 수영구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라고 굳이 안 쓰셔도 되고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, 부산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. 이게 뭐 좀 간결하게 하려고 나름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근데 지자체,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용인시, 안산시 이렇게 시를 붙입니다. 그때는 도를 안 붙이고 시만 씁니다. 군하고 읍이 같은 경우 괴산군, 괴산읍 할 때는 괴산군을 생략하고 괴산읍만 씁니다. 이렇게 이제 뭐 나름 좀 그 구별만 될 정도로 해서 간결하게 쓰는 나름 관행이 있는데 뭐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중요한 건 아닙니다. 다 쓰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. 자,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소송을 할 건데 소송명을 이제 정해줍니다. 뭐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대여금 청구의 건, 뭐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, 뭐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이름입니다. 사건하고 관계없는 이름을 줘도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 한번 이름을 붙이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. 이름하고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법원이 관리하는 수많은 사건에서 이 사건을 구별해서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자주 바뀌면 사건 사이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딱 정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저 자체에 너무 뭐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. 이걸 정확하게 써야 된다거나 이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. 물론 나름의 약속은 있는데 뭐 꼭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뭐 대여금 청구 소송 뭐 해도 되고 대여금 반환 청구,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 뭐 이래도 되고 전혀 상관없는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대여금 뭐 대여금 청구, 뭐 부동산 인도, 건물 철거 이렇게 그냥 사건을 요약한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저 이름이 나중에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번호가 나오는데 그 번호와 저 이름이 합쳐져서 이 사건의 고유 식별 표지가 되는 겁니다. 뭐 대여금 청구 정도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청구 취지. 내가 이 소송을 통해서 뭘 얻으려 하는가 그걸 쓰는 겁니다. 근데 이 내용은 구구절절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결론만 정하면 됩니다. 법원에 이 결론만 내주세요 하는 그 결론만 정해서 주면 법원이 그게 타당하면 그 결론만 판결 주문에 써줍니다. 집행관은 그 판결 주문에 써져 있는 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뭐 그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. 저기서 뭐
돈 얼마 주라 이러면 집행관 그 돈 얼마만큼 강제 집행을 합니다. 왜 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집행관이 관여할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 주문도 간결하고 따라서 청구 취지도 간결하게 무색무취하다고 표현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사족이 들어가면 안 되고, 우리 이 소송에서는 물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결론은 돈 1,000만 원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. 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이렇게 쓰면 돼요. 결론만 쓰면 됩니다. 나한테 1,000만 원 지급하라 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. 이자 약정이 있으면 여기다 이자 약정을 더 더하면 되고,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, 변제기가 지나면 법이 정한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기재해도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 및 이 지금 보시면 변제기가 2020년 5월 10일입니다. 그러면 2020년 5월 11일부터 지연 손해가 발생합니다. 그 지연 손해에 대해서 약정이 없으면, 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이자가 지연 손해가 되는데 당연히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해서 일단 5%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청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. 청구하는 경우 1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,000만 원에 대하여 2020년 5월 11일부터, 그러니까 5월 10일이 변제기니까 그 다음 날이죠. 부터 지연손해 발생하죠. 쭉 5%를 청구하면 되는데, 하나 이제 특징이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 제기 이후에는 12%로 또 올라갑니다. 그래서 그 소송 제기 전까지는 5%, 그 뒤에는 12%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니까 일단은 다 청구하는 걸로 써보겠습니다. 2020년 5월 1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.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12%, 연 12%로 하는 이유는 빨리 갚으라는 얘기입니다. 줄 게 있으면 빨리 갚으라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점이 언제냐면, 소장을 접수를 하면 원고가,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피고한테 보내줍니다. 이런 소가 걸렸다. 그럼 그 소장 부본, 원고가 소송 제기할 때 피고 거까지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법원에 하나, 피고가 한 명이면 피고 거 하나. 그럼 합쳐서 2개죠. 2부를 법원에 제출합니다. 피고가 2명이면 총 3부죠. 법원 거, 피고 2개 거. 그래서 법원, 그러니까 2개를 내면 하나는 법원이 갖고 하나는 피고한테 보내주는데 그게 부본입니다. 그 부본을 피고가 받으면 그 받을 때까지는 5%, 민법상 5%가 되는데, 받은 다음 날부터는 이제 소송 촉진을 위해서, 소송 촉진법에 의해서 별도로 연 12%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.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받았으면 빨리 갚아, 안 갚으면 연 15%로 가중할 거야. 소송 길게 가지 말고 빨리 정리하자. 이게 소송 촉진법의 취지입니다. 그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? 다 갚는 날까지 상용 문구입니다. 1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. 5%, 12% 이 비율에 따라서 1,000만 원에다가 곱해서 그걸 합쳐주라. 즉 원금 1,000만 원에 뒤에 지연 손해를 합쳐서 주라. 이런 판결을 구합니다. 이게 청구 취지입니다. 이 소송에서 이기면 저 청구 취지가 판결문에 그대로 주문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집행관은 그 주문대로 피고의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왜 저걸 달라고 하는지, 뭐 이유나 이런 거를 설명해야죠. 이게 이제 청구 원인에 들어갑니다. 자, 청구 원인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 과정에 대여 관계가 발생한 모든 과정의 얘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. 법원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. 소송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지만 확인하는
절차입니다. 그래서 다른 건 다 쓰실 필요 없고 법적인 의미 있는 것만 딱 써야 됩니다. 청구 취지를 에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청구원이 쓰는데 그 청구원 이제 그걸 요건 사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건 사실이 갖춰지면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. 그 요건 사실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대여금 청구 같은 경우는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뭘로 확인하냐 이겁니다. 그 확인하는 뼈대가 뭐냐? 요게 요건 사실입니다. 이런 용어를 씁니다. 이 요건 사실 같은 경우 이제 대여금에서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돈을 빌려준 사실. 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. 얼마를 이렇게. 그 다음에 변제기. 이 두 개만 뭐 굳이 표현한 변제기 도과.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이 두 개만 써주면 됩니다. 다른 건 아무것도 쓰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. 소송에서 다 그 사족입니다. 또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저 두 개가 나오지 않으면 패소합니다. 그 쓸데없는 얘기만 한 거예요. 그래서 가끔은 법정에서 당사자 소송 하시는 분들이 와,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. 말은 많이 했지만 다 그거는 없는 얘기입니다. 법적으로는. 자, 대여금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 도가 두 개만 쓰면 됩니다. 돈을 상대가 갚지 않습니다. 이런 말도 필요 없고 또 얼마는 일부 받았습니다. 이 말도 필요 없습니다. 그건 상대가 할 말입니다. 자, 그리고 저 요건 사실은 증거로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. 자, 청구원이 한번 써보겠습니다. 여기서 원고는 원고는 2020년 채용증을 한번 보겠습니다. 3월 10일이네요. 3월 10일 피고에게 1,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. 변제기는 2020년 5월 10일입니다. 끝입니다. 딴 거 아무것도 쓸 필요 없어요. 두 개만 쓰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걸 뭘로 입증할 건가? 자료를 여기다 쓰는데 아까 보셨죠? 이 채용증.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. 저 하나만 있으면 돼요, 사실. 갑제 1호증, 차용증. 원고가 내는 서증을, 그러니까 증거를 갑호증이라고, 피고가 내는 서증을 의로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원고가 내니까 첫째 거 1호증, 차용증. 요거면은 입증 방법으로 충분합니다. 다만 조금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1,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작성했는데 실제 1,000만 원을 차용증만 쓰고 끝나는 경우도 있죠. 혹시 그거를 뭐 재판부에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요 날짜에 1,000만 원을 준 내역이 있으면 조금 더 세련되지겠습니다. 갑제 2호증 송금 내역. 이런 완벽합니다. 증거로.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첨부 서류. 위 입증 방법 서류들 갑 1호증, 2호증을 각 한 부씩. 그 다음에 납부서라고 해서 여기 소송 제기할 때 인지대 송달료 내야 접수가 되거든요. 그걸 첨부하는 겁니다. 첨부 서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뭐 이 소장에서 그렇게 꼭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제기 날짜 2020년 뭐 6월 10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원고 홍길동 도장 됐고 이제 법원명을 써주는데 통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관할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피고는 부산 수영구이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원이 관할이 될 겁니다.
그런데 돈 받는 소송은 채권자 원고 주소지에서도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관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마다 성격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받는 소송, 그게 뭐든 어떤 돈이든 그때는 원고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기 때문에 홍길동이 소제기하면서 굳이 부산까지 가서 소제기하고 재판을 할 이유는 없겠죠. 그래서 서울 강남구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, 그 주소지의 관할이 법원이 어떤지는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걸 좀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번호도 조금 매겨주고, 이것도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, 이런 거는 소장에서 좀 큼직하게 해주고, 글씨도 너무 작으니까 한 13포인트면은 좀 보기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이 편집 사이즈 이런 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. 청구 치즈 이런 거는 중간쯤에 위치해서 조금 늘려주면 좋고, 그 다음에 이것도 청구 치즈 1항은 원하는 목적, 저것만 써도 상관없는데 관행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.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제1항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이게 소송 비용은 당연히, 이거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은 원고가 이제 이겼을 때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, 어차피 이기는 정도에 따라 법원이 알아서 이 부분은 직권으로 해주는 부분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넣습니다. 원고 이렇게 썼다 해서 쓴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이 판결 내용에 따라 이게 이제 따라갑니다. 제1항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, 가집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3심제죠. 1심, 2심, 3심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데,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상대가 항소하면 항소심을 하게 됩니다. 1심 끝나고 2심 간 거는 축구로 치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하는 거, 즉 게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. 게임이 끝나야 결과가 나오는데, 끝나지 않은 상태, 즉 1심만 했다 해서 끝난 건 아니고,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한다거나 하면 끝나지만 상대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계속 되는 겁니다. 그러면 항소심 끝날 때까지 이 1심 판결은 의미가 없느냐? 그게 아니라 1심 판결문만 가지고도 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요 가집행 문구입니다. 요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1심 판결문만 갖고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문구가 금전집행 같은 경우는 꼭 직권으로 다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2항 3항은 이제 좀 관행적으로 쓰는 거고, 안 쓰더라도 직권으로 된다고만 아시면 됩니다. 즉 생략해도 문제는 없습니다. 자, 청구 원인 이렇게 좀 구분해주고, 입증 방법 또 이렇게 좀 구분해주고, 보기 좋게 그냥 하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. 전혀. 이 부분은 그래서 도장 찍든 이렇게 하면 되고, 법원은 약간 크게 해주면 조금 있어 보이죠. 자, 대여금 청구 소장이 완성됐습니다. 여기서 더 살을 붙일 필요도 없고, 이자 약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 이자 없습니다. 여기 한 20%다 약정했다 이러면 이 부분이 2020년 5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이 5%, 12% 구분할 필요도 없죠. 이거보다 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면 됩니다. 물론 약속이 그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해도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. 초과된 부분만큼은. 청구하는 건 자유지만 약속하는 것도 자유고, 근데 강행법규를 초과하는 거는 그 부분이 이제 기각이 될 뿐입니다. 그 부분만 20% 바뀌면 되고, 만약에 이자 그러니까
변제기 전에 이자를 받는 약정이 있으면 이 날짜를 바꿔서 그 날짜부터 20%를 하면 되고, 이렇게 조금씩만 변형이 되면 되겠습니다. 예, 대여금 청구 소장 이렇게 작성해서 이걸 출력해서 요 첨부 서류까지 해서 두 부를 작성해서 피고 한 명이니까 두 부만 하면 됩니다. 법원 거, 피고 거. 그래서 법원 1층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소가 제기되고, 거기서 사건 번호가 나오면서 그 사건 번호와 2020년 뭐 가소 뭐 매토 대여금 청구 사건 이렇게 해서 이름이 생깁니다. 그 이름으로 뭐 소환장 또는 뭐 기록 관리 이런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, 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판결로 바뀌는데, 이 소장은 판결, 그 다음에 원피고 똑같고 다만 원고 위에 사건 번호 2020년 가소 매토 대여금 청구 이렇게 해서 사건 번호가 하나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청구 취지는 주문 해서 이게 전부 승소면 이게 그대로 판결 주문에 들어갑니다. 청구 원인은 판결 이유가 돼서 원고가 1,000만 원 빌려줬고 변제기가 이렇다는 거 주장하는데, 살펴보니까 차용증을 보니까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보니까 빌려준 거 맞고, 소송 제기할 때 이미 5월 12일이 지난 것은 명백하다. 그래서 원고 주장이 맞다. 그래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는 겁니다. 여기는 뭐 재판장 이름이 들어가겠죠. 예, 오늘 대여금 청구 소장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.